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선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들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자리에 올라가시겠습니다. 우선 동혁 어머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 엄마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동혁이 어머니하고 같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멀미를 하는 그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라온 윤경민 엄마 전혜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이곳 커네티컷까지 방문해주신 두 분, 동영이 어머니 그리고 동진이 어머니 두 분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커네티컷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커네티컷에서 사시면서도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이런 데도 있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먼 곳입니다. 북동쪽 끝 여기 스토스까지 30분에서 1시간, 1시간 이상 이런 시간을 내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 잘 안 들리세요? 예. 그럼 이거 좀 보시고 이거를 더 보십시다. 네.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두 분과 또 커네티컷 사람들의 만남을 어쩌다가 진행하게 된 장호준입니다. 지금 스토스 안인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목적이 있고 또 옷을 입는 것은 옷을 입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저 일반적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 먼 거리를 오신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커네티컷 안에서도 이 먼 길을 일 끝나고 1시간 반 운전하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 특히 이 만남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 참사를 당하셔서 고통 중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만남을 통해서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커네티컷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실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보시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참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무고하고 고귀한 생명들이 그들의 삶을 잃어버렸던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의 이 만남, 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묵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쓰러져간 수많은 고귀하고 무고한 영령들을 위해서 함께 묵념을 드리고 이 대화와 이 만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먼저 떠난 자들은 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고, 남은 자들은 먼저 떠난 자들을 가슴에 묻은 채 서서히 그들의 길을 따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 함께 삽시다. 이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경빈이 어머니 그리고 동혁이 어머니, 그 두 분께 동혁이와 경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혁이 그리고 경빈이는 어떤 아이들이었고, 또 동혁이 그리고 경빈이는 어떤 자녀들이었는가, 이 두 분의 어머니.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빈이였는데요. 경빈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좋다고 친구들이나 주위 어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었고요. 수줍음도 있기는 한데 어디 갔다가 한 5분만 내놓으면 금방 또 친하게 있어서 어른들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그게 잘 친해지고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서 친구들이 참 좋아했었다고 얘기도 하고 메시지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른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일일이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줘도 공부해야지. 근데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죽어라 해라 이런 부모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무리 시켜도 네가 할 아이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어떻겠니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많은 걱정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둘 다 맞벌이 부모이다 보니까 7살 터울된 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놀러갈 시간을 쪼개서 그냥 동생을 좀 봐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정도로 좀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유달리 이제 운동을 축구나 뭐 농구, 배구,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태권도를 참 많이 좋아해서 선수단으로 대회를 나갈 때마다 메달도 좀 많이 따오고,
저희 동혁이는 조금 삶이 특별했던 아이입니다. 특별히 안쓰럽고 불쌍했던 아이였죠. 동혁이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요. 동혁이 아빠가 동혁이랑 여동생 예원이랑 둘을 키웠습니다. 6년간 돌보면서 그 과정에서 동혁이 아빠 직업이 회사의 용접공입니다. 그래서 동혁이랑 예원이가 어릴 때 동혁이 아빠는 주야간을 해서 야간에 집에 없을 때는 동혁이가 예원이를 돌봐야 됐던 상황이었고 집안 상황이 그러다 보니 동혁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도 없었고요. 생활 자체가 사회적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증세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동혁이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동혁이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꼭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갔다 올 정도로 주일 예배만큼만 철저하게 지키는 아이였었고, 제가 동혁이를 만난 건 동혁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저도 기독교라 종교도 맡고 동혁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실하게 사는 게 보이니까 저도 행복하고 싶었고, 또 저도 이혼으로 인해서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어느새 제 아이가 다 자라 있었고, 제 아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혁이 아빠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동혁이와 예원이를 보고 엄마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제가 동혁이 아빠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많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었고, 더구나 동혁이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고 바로 엄마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 예전에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썩 좋은 기억으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기댔었고, 그 6년간의 공백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2년을 제가 참 많이 동혁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좀 힘들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니까 게임 컴퓨터를 없애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이제 밤새 안 자고 해서 또 휴대폰까지 없애고 마지막에 저희가 동혁이하고 합의하에 mp3를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로망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만 오로지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mp3를 사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래도 흥얼거리고 부르고, 동혁이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감사하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친구도 없었을 거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동혁이를 만났는데 고등학교를 가서는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끝나면 농구도 하고 오고 조금씩 아이가 밝고 좀 자신감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여기 여행 가기 전날 여동생이랑 저랑 침대에서 장난을 치면서 여동생을 안아주니까 동혁이가 엄마 나도 뽀뽀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내일 여행 가는데 나도 좀 사랑해줘요 그랬는데 입술을 내밀기에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갔다 오면 하자, 갔다 오면 해줄 테니까 너 가서, 그건 여자친구하고 가는 거라고, 여자친구 꼭 사귀고 오라고, 이번엔 미션이다 하고 미션을 그냥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오라고 보냈는데 마지막 통화가 15일 밤 11시 40분쯤에 친구 전화기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좀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 가고 있다고. 동혁 아빠가
어떻게 보면 그저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wrong place, wrong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요,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동혁이나 병빈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할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혁이나 병빈이나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와 같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개연성을 가진 어떤 집단에게 또는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은 이 세월호 참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 우리 일이라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그 사람들만의 일이야, 그 아이들만의 일이야, 곧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머니들께서 말씀해주신 동혁이와 경빈이 그저 평범하고 보편적인 우리 곁에서 늘 함께 있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악수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 동혁이 어머니와 경빈이 어머니에게서 잠시 동혁이 어머니로서 또는 경빈이 어머니로서의 이름을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동혁이나 경빈이나 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일반 보편성 속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혁이의 어머니로서 경빈이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잠시 그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희생당한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김성실님 그리고 전인숙님으로 잠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김성실님과 전인숙님 또 유가족을 대표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그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이 많다. 뭐 사고든 병이든 아니면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했든지.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처럼 꼭 동혁의 어머니, 경빈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일반 보편성 속에서 그 부모님들처럼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이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 사고든 또는 병이든 또는 군대에서 의문사든 이런 것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과 무언가 다른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 먼 거리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분 김성진님 그리고 전인숙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인숙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각자의 그 생각하고 있는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아직 활동을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이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제가 가끔 이제 방문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런 부모님들한테 가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좀 정확히 100%는 못 차려도 조금씩은 차려나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지 않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활동을 좀 같이 해나가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힘든 거 아는데 그렇다고 안 힘든 부모도 없다. 근데 이제는 그 부모들도 이제는 조금씩 기운 차려서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들이 지금 첫날 사고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위험투성이잖아요. 저희 부모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나라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경우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도 많고, 그리고 저희 내려갔을 당시에 언론 보도가 사고가 났다, 기울어졌다, 그런데 전원부조를 했다. 그걸 그날만을 믿고 속아서 내려갔는데 저희는 좀 일찍 내려간 케이스인데도 행복함을 들어가지 못하게 좀 막았고, 그리고 언론을 아예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나오는 게 전원부조, 그 화면만 계속 내보냈었고,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써가는 기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통제가 많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나와버리면 전 국민이 다 듣게 되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이제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저희는 두 발로 뛰기 위해서 직접 저희 이 일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이쪽에 온 계기는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를 직접적으로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두 발로 양팔 벌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작게나마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기사는 저희 한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모인 인원이 적더라도 제대로 된 이런 저희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보면 세월 청사로 다른 사고하고 비교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보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를 가도 3개월이든 1년이든 앞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경분이 같은 경우도 첫날 내려가서 한 10시 10분경에 연락을 받고, 저희 경빈이라고 확인이 된 거는 12시 거의 새벽 다 돼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낼 틈도 없이 그렇게 아프게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게 사고를 당했고 보낼 틈도 없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보냈다는 거, 그게 좀 다른 사고나 병이나 이런 거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혁이 아빠랑 아이를 데리러 전원부조라는 오보를 믿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약간은 동혁이 아빠와 저와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동혁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나 KBS 뉴스가 나오면 다 믿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로 달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낀 것은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느꼈던 벽이 학교와 선생님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제대로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주지도 않고, 어떤 부모들이 왔는지도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보았고요. 내려가는 도중에도 2번
번이나 차를 세워서 선생님들끼리 20분 넘게 숙덕숙덕하고 올라와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얘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도체육관에 내려갔을 때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정리 정돈 자체를 안 해주셨고요. 옆에서 그냥 말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지 하는 와중에 또다시 구조기관이라고 책임자라고 강단 위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루에 3-4번 브리핑을 하는데 절차, 원칙, 그리고 날씨 때문에 구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왜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하물며 3일 뒤에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도 인상착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키도 틀리고 키도 다르게 새겨놓고 뭐 바지 색깔, 옷 색깔, 헤어스타일, 맨투맨티를 후드티라고 적어놓지를 않나.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헷갈릴 정도로 인상착의를 적어서 이런 아이의 부모를 찾는다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하기 전날 모든 선생님들이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죄하는 날짜가 18일이었죠. 18일은 아이들이 올라오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사죄를 왜 할까? 근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죄를 하기 전에 모든 취재진들이 강단 앞에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죄하지 마시오 해도 끝까지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물병을 던지니 그걸 사진 찍어서 실종자 가족들이 폭력적이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큰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동혁이 아빠를 봤습니다. 3일 밤낮을 엎드려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기도만 하는 아빠를 봤습니다. 제가 꾹 찔렀습니다. 나가서 일하라고. 왜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제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새엄마였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키웠더라면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겨우 2년, 저보다 먼저 갈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그런데 동혁이 아빠가 반대표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혁이 엄마라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고 2학년 4반 모여라 해서 모여서 우리끼리 비상연락망 만들고 선생님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찾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수연이 아빠가 연락이 왔습니다. 동혁이 동영상이 나왔다고. 동혁이가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수연이라는 아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속에서 동혁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동혁이 사진 얼굴이 나와도 되겠냐, JTBC에 제보를 하겠다. 하시라고 했는데 JTBC의 동영상을 보는 순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저는 숨으려고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원본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원본을 들어보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전에 수차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우리 아빠 김영래 씨 이번 기회에 저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내 인생을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갈 것인가. 근데 제가 배운 것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어른이라고
자꾸 시작을 하니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히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도 있었고 또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밝히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밝히는 게 100명이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10명씩 하면 더 많이 불어날 것이다. 분명히 나중에는 그 성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그 예전에 이 참사가 바로 일어났던 때에 제가 느꼈던 것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 참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 거리에 나서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비 오는 날에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저렇게 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분께서 결정하시고 두 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들 그리고 그 활동들 최초의 구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듣고 도울 수 있는 길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들었고 에어포켓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서 온 카톡도 있었기 때문에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저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명히 내 새끼만큼은 살아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는데 브리핑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무성의하게 매번 그런 식으로 절차 통계를 내니 저희들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착한 부모들이다 보니 다들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돼. 조용히 듣자. 시키는 대로 따르자. 저희가 구조를 위해서 했던 것은 시키는 대로 따랐던 것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을까봐 모두가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정말 이거 아니다. 정말 못 참겠다. 대통령이라도 만나러 가자. 했던 게 진도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니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죠. 그때부터 하나씩 던져 올리기 시작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으로 한두 명씩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했던 말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냐, 정말 아니지 않냐, 정말 구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7일날 동혁이 아빠가 배를 타고 사고해역에 들어갔습니다. 아빠들이랑 들어갔다가 사고해역에서 나오는 1시간 반 내내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빠들이 통곡하고 나왔습니다. 가서 보니 고무보트 두 대에 잠수사들은 없고 한 사람이 들락날락 정말 찰랑찰랑할 정도로 들락날락하는 모습만 보여줬답니다. 구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온 부모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와서 저희가 가족 대책위가 있어야겠다. 가족 대책위를 만들자 해서 한 70여 가구 올라왔을 때 가족 대책위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 일은 피켓을 만들자. 우리 마음을 합동 분향소를 찾는 분들한테 일일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켓을 만들자. 그리고 서명을 받자. 이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 같다. 처음에는 저희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게 특검밖에 없어가지고 특검을 하자 했는데 여기저기서 특검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대통령을
그래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가는 길마다 막혔고 특별법 서명을 받은 서명지를 전달하러 가는데도 저희가 뜬다면 그곳에는 저희보다 6배, 7배 많은 의견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 청운동에서 저희가 76일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내려왔죠. 그리고 1월 1일 날 저희가 떡국 행사를 했었죠. 그때는 간담회를 다니면서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근데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포스트 본 적이 있냐고. 총을 들고 있어야 될 군인이 꽃을 들고 있는 포스트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 기억난다.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것은 밝혀달라는 의지는 결코 폭력은 아닐 것 같다.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한테 따뜻한 떡국을 1월 1일 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과 동시에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 마음이 조금 변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떡국 행사를 했습니다. 초청장 보냈습니다. 오시지 않으셨죠.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행복함과 광화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현장을 철수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결코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 다음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지는 저희가 이렇게 또 간담회를 다니고 저희 생각만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더 좋은 방법, 더 또 귀한 방법이 있다면 또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일주기까지 인양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겠죠. 우리 생각을 또 알려야겠죠. 네, 많이 힘드네요. 김선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듣는 저도 참 힘듭니다. 풍천노숙을 76일 동안이나 하시고 광화문을 지키시고 또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그 먼 거리를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심지어는 떡국까지 끓여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그 깊고 뜨거운 가슴까지 가지고 계신데 또 7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그럴 텐데 직접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지만 지난 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두 분 우리 김성실님, 전인숙님 생각에는 어떤 성과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신지요? 혹시 성과를 얻으셨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든 언론이든 저희 가족을
같이 울어주셨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과로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나만 내 역할을 하면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 할 것이고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잘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4.16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끝났던 제 인생이 결국은 사회참여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발등을 찍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새끼를 읽고 나서야 내 역할이 거기서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었고 사회참여도 그만큼은 했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채찍질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각으로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국민대책위원회죠. 613개 단체가 묶어서 연대를 해서 세월호를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시민활동을 하셨고 저보다 먼저 사회부족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국민대책위 덕분이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도 여러분 탓이라고. 왜냐하면 잔물결은 정말 많이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 여기저기서는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서.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체들이 자기 고유의 시민활동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생각과 고유의 이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념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월호를 위해서 뭉쳐있는 그런 집단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지금 저희가 미국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고 그나마 우리는 이 얘기라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시민활동가였다. 그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었어야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잘못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가족도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었고 시민활동을 먼저 하시던 분들이 이끌어주는 방향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말자고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또 항상 얘기하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열이면 10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길고 긴 싸움입니다.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길고 길게 싸울 수 있는 풍토를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결국 그 기독교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하게 됩니다. 혹시 저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금방 죽고 악한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주고, 부모님들은 구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구해줄 줄 알고 믿고 기다렸고, 국민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700만 명이 서명을 해주었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결국 진보단체들의 각각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성서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썼지만 이제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2000년 동안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그 두 부모님의 말씀처럼, 김성실님, 전인숙님의 말씀처럼 끊어야 할 때, 그리고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뭉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흔히들 극우보수파라고 하고, 저는 전문 용어로 꼴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런 배부상에 대한 수많은 루머와 오해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있어서, 황당한 것들이 있어서 다 일일이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이미 모이신 분들, 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전인숙님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유가족들은 유가족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까? 합니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을 원하셨던 겁니까? 합니다. 희생자들을 모두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외쳤습니까? 합니다. 유가족 평생 동안 직장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까? 이것 또한 아닙니다. 상속세를 감면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 답변을 붙이자면요. 저희가 원하는, 진실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는 제발 내 자식 다시 살려서 달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외치고 다니면 솔직히 억측이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미쳤다고 할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경민이도 없고 내 자식들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서 저희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모든 거는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일베라고 불리우는 극우, 수구, 꼴통 세력들, 그들에 의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이미 보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폭식을 하고, 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실님 그리고 전인숙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행위를 하는 그들은 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배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 잘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간간히 들리는 말로는 일배들 간에도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사고도 많이 좀 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진정한 일배에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다는 말이 좀 있네요. 그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를 와해시키고 저희의
알고 신나는 또 말이 있어요. 돈이 없는 학생들이나 돈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그리고 어른들이나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어묵 사건이 있어요. 그걸 좀 알고 계시죠?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시는데 아빠는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경빈이 엄마가 모르게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게 그 사실을 저희 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떡하니 저희 아들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댓글 달기를 특대 어묵이 남았다고 그리고 처음에 학생 비슷한 그런 아이가 엄마가 매일 분향소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생각이 없고 약간 좀 지식이 딸리고 저는 조금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와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떡도 만들어 와서 죄송하다고 정말 회의 때도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밀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족들이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이 어묵 사건 정말 저희 아이들 비하 발언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 아이까지도 저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부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물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재판 과정에 지금 뭐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빠가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와 있어서 근데 정말 제 진정한 제 속에 있는 말을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정말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건 믿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을 좀 내뱉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학생이 나쁜 말을 써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 학생을 데리고. 근데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다고 저희가 처음에 고소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를 잘못 키워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것입니다. 한번 분향소까지 왔는데 분향소 안에 들어갔다 오셨냐니 아직 안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일단 분향을 하고 오시라고. 그때까지 아이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식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분향을 하고 왔는데 아이 얼굴이 얼그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앉자마자 아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배 기레기. 저희는 4월 16일 이전에는 기레기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고 일배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어떤 댓글이나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배라고 특정 지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 없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글을 올리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합동분향소를 찾아와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으며 유가족이 얼마나 지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글을 올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지나친 용서는 만용을 부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저희가 착한 병에 걸려서 착해야 된다. 착한 아이들을 보낸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나친 용서는 그 사람을 더 망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보았을 때 무관심하면 그 악한 것은 계속해서 자란다. 곰팡이처럼. 지금 여기 우리 김성실님 그리고 전희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SNS상에서 이런 말들이 떠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내 일 아니야. 뭐 그런 놈들도 있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싸워주십니까? 알바 얘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게 들리는 이야기는 유가족 대책위원회 안에서도 학생 유가족, 일반 유가족 이렇게 해서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학교에 모이고 뭉치고 힘이 되는 이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분열하게 함으로 해서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이야기들 학생 유가족, 일반 유가족 이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런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이제 그런 무리한 일들 그리고 그런 불쾌한 일들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새로운 힘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구성된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1월 25일 날 가족총회를 하고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박 20일 팽목항으로 도보행진을 했었죠.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행진이었습니다. 많이 위협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유가족 대책이다 보니 생각들도 많이 엇갈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끼리도 아이들처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연거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학생 유가족과 일반 유가족의 그 구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일반인 유가족이 어떻게 지내지? 라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사실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일이고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되고 그분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구분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반인 유가족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을 많이 긁어놨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인 유가족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사단법인 출범하면서 일반인 유가족분들도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몇 가정이. 그래서 304명의 희생자지만 사단법인 출범의 회원이 346명입니다. 심지어는 화물 피해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전 가족들을 다 통합하고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개입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정부에서 범대본이었죠. 범대본에서 실종자 수색을 종료하고 범대본을 해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날은 선장이 재판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36년 구형이 떨어졌었죠. 근데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 했을 때 저희들은 한 가지 믿은 게 있었습니다. 인양을 하기 위한 수색 종료이겠거니 실종자 가족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색 종료였었고 그 이후에 인양을 위한 TF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인양을 위한 TF가 아니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인양을 위한 TF 회의를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끼리 가면 힘드니까 우리도 이해 당사자이고 저희도 피해자이고 심지어는 저희 김동혁 같은 경우에는 MP3만 올라왔습니다. 손에 쥐고 왔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다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저희 동혁이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몇 명이 같이 가야 된다 해서 해수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항만국장을 필두로 해서 TF 회의를 하는데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유가족이 같이 온 걸. 조금 당황해하면서 A4지 한 장에 그냥 급조된 식순을 하나 해서 돌리고 앉으라고 얘기하고 발언권도 세 사람한테만 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느낌이 좀 너무 무성의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러면서 인양 TF의 조사원들을 공개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항만국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양 TF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참관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는 실종자를 위한 TF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안 된다. 가능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유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집중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양 TF가 아닙니까?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대더니 하시는 말씀이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처리 기술 TF랍니다. 인양이라는 한 단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떠하겠죠. 그러면서 같이 간 유가족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인양 TF인 줄 알고 왔다. 근데 왜 엉뚱한 이름이냐.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인양 TF를 외워야 되고 인양을 해야 됩니다. 인양을 하기 위한 TF여야 됩니다. 하니까 항만국장님이 바로 그 말을 싹 낚아채서 하시는 말씀이 거 봐라.
유가족은 진상규명에만 관심이 있다. 실종자 수습에는 관심이 없다. 갑자기 실종자 가족들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간절하게 인양을 원하고 저희도 간절하게 인양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순수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 유가족으로 저희가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로지 실종자 가족들만을 위한 회의를 하겠답니다. 내려갈 때 사이좋게 밥 먹고 내려갔던 저희들이 올라올 때는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실종자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희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실종자 가족들 또한 저희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구나. 왜냐? 그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체육관이나 팽목항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 유가족들 끊임없이 닭번째로 내려가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저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못 전해드렸겠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겠죠. 그때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아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분열시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체처리 기술 TF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양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게 대한 권한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항만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팽목항의 현장에 와서 자기 직업까지 내버리고 울면서 찾아와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일 아닌데 왜 와서 하는지, 국장님은 세월호 참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근데 저희가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처리 기술 TF는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술 TF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 8가정입니다. 8가정이 참여하는 기술 TF 절대 관심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이 움직이고 유가족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빠지고 실종자 가족들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각에서 멀어지는 거죠. 저희들 시야에서도 멀어지고 여러분들 시야에서도 멀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해보니까 인양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직까지 그 기술 TF가 뭘 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인양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던져놓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더 움직이는 겁니다. 인양을 하라는. 왜 이것을 피해자는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당연히 그 세월호라는 것은 사건의 현장이고 유력한 증거인데 그것을 당연히 건져 올려서 저희들 앞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들이 해달라 애걸복걸 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우리는 늘 그걸 보아왔습니다. 책임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나왔던 이야기가 컨트롤 파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또는 학연에 따라서 또는 계급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된다고 하면 결국 그들에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사 이후에 지난 1년간 곁에서 지켜본 우리들이 이렇게 속이 탔는데 그 현장에서 함께 투쟁을 해오신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했었더라고 하면 함께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온몸을 바쳐서 투쟁해 오신 부모님들, 그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이 질문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싸워 오셨는데 투쟁해 오시면서 진정으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만약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아픈 질문이 되겠지만 제가 우리 김성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해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물으시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안 믿는 게 맞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투명한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4월 16일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일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나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고 용기가 없었고 두려움이 컸었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죠. 나를 먼저 바꾸고 나를 바꿔서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용기로 단단히 뭉쳐서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꼭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김일성님께서 나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단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나 때문이다, 모두가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 속에서 전희숙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때문이다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 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텐데 두 분의 개인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본인들의 삶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삶이 달라진 게 우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구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가족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집의 가장인 아빠는 회사하고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포기했던 분인데 그분마저도 지금은 똑같이 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가족의 중요성을 이제야 느꼈어요. 왜 진짜 이걸 터득을 못하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삶을 얘기하기 이전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가족 간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게 다 지금 저희가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이런 과정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저희 삶도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이런 기억과 추억을 아이들과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4.16 이전과 4.16 이후를 구분하면 지인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그 전에 알던 사람들 중에서 연락을 하고 꾸준히 저와 얘기를 소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과도 소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가능하면 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입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꺼내지 않고 언니나 오빠도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 일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푹 자야 될 시간에 제가 자는 줄 알고 자식 잃은 아비가 등을 돌리고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은 동혁이 엄마가 아니라 이 사람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난 어른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1300km나 먼 곳에 와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며 여러분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서로 얼싸안고 고향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었는지 책임 있는 자들이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내 역할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행복을 찾아서 떠난 내 인생길에 왜 그 누구도 아닌 사회 구조가 돈이 부정부패가 국가가 내 행복을 뺏어갔는지 저는 꼭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희숙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간의 많은 사진 또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또 김성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인들이 달라졌다고.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인들이 필요하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희숙님의 가족이 되고 김성진님의 지인이 되고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두 분으로부터 동혁 어머니, 경빈 어머니로서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드릴게요. 동혁 어머니 그리고 경빈 어머니. 지난 1년 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면서 보도 행진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우셨을 테고 수없이 많은 밤들을 고통 중에 보내셨을 텐데 동혁 어머니로서, 경빈 어머니로서 지금 이 순간 지난 1년 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으셨는지, 또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분노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 있었는지 혹시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형청사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나 살기 바쁘고 내 가족의 그 시간을 보내기조차도 힘든 그런 일정으로 정말 그렇게 수많은 일들에 관심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점,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밖으로도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좀 관심도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문제는 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거 많이 듣고 살았고,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일도 아니었는데 우선 집에 겁도 먹고 제가 먼저 경계를 걸었었습니다. 막상 이 일을 계기로 그분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와 똑같은 부모이었고 가족이었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일을 제대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겁먹고 가기 힘들어서 간담회에 갈 때 되면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눅이 들어서 어깨를 움츠리고 들어갔다가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어깨를 쫙 펴고 이제는 제 생각을 일깨고 다시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참고 살았고 참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내용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정말 모르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앞으로는 좀 소리 좀 내고 그쪽으로 귀도 좀 기울이고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바꾸려고 바뀌어야 되겠죠. 바꾸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건 아직도 뼈저리게 후회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박수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진도체육관에 그 놈들이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왜 참았었나. 폭도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때 제대로 저희가 전사가 되어서 싸웠더라면 틀림없이 동혁이는 못 구해도 경빈이는 구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새끼는 못 구해도 틀림없이 누군가는 구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져준다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억지가 통하고 강압이 통하고 폭력이 통하는 그런 사회였다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한테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장 재판 진행 중이고 123 해경 정장 재판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고 조사도 안 하고 어째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인양조차도 안 하고 사건 현장도 보지도 않고 어째서 재판이 먼저 진행 중이며 저희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불과 며칠 전에 지원과 배 보상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초안이라고 저희들 가족한테 던져놨습니다. 너희들 이거를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봐.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하게 들어주겠습니까? 그거 보느라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들 당장 관둬라. 관두고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진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세월호 온전히 인양해서 진상규명하고 성역 없이 모든 책임자들 다 끌어내서 처벌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껏 상하수도 요금 안 내게 해놓고 세금 면제해줬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생색 내지 말고 정말 정부가 국가야 양심 있게 해줘야 될 것은 참사가 일어나면 그 참사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국민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한테 화가 많이 납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무관심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두 분이 말씀하셔요. 왜 참았는가? 왜 무관심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무관심하거나 그냥 그래 하고 참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궤적 속에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을 쭉 만나 뵙고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동혁 어머니, 경빈 어머니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두 분께 동혁 어머니 그리고 경빈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했던 성수대교에서 삼풍백화점에서 대구 가스 폭발 사고에서 시랜드에서 또는 서해 페리호 마우나 리조트에서 그렇게 개연성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아무런 그렇게 목숨을 잃어갔던 고귀한 생명들의 그 모든 희생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무겁고 더 크고 감당하기에 어려우신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동혁이 어머니와 경빈 어머니께 그 모든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의 어머니의 타이틀을, 어머니의 이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드리든 아니든, 아니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어깨에 얹으시든 아니시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또한 이곳에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유가족이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지나서 1년 가까이 간담회라는 취지를 저희 가족들이 발상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계속 다른 거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봐주셨잖아요. 관심도 가져주셨고 좋은 취지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것 또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 아닌 아프리카든 베트남이든 전 나라를 돌 계기가 된다고 해도 끝까지 다닐 것이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시고요. 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못하면 질타도 주시고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는 같은 목소리로 좀 크게 먼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못지않게 힘을 좀 얻어가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동혁이 엄마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선체 인양해서 실종자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진실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크게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지금 안 들리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들릴 수 있게끔 소리 좀 못해 주십시오. 못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학생 가족들이 251가족입니다. 학생이 저희 사반에는 38명 중에 28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나마 작게 희생된 편이에요. 어떤 반은 1명만 남아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100명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 다 각자의 사정이고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보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는 말이죠. 니 옷잘라고 그러노? 니 나중에 옷잘래?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나선 것 아닙니다. 앞으로 동혁이한테 해줘야 될 게 최소한 10년은 더 남아있었는데 그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10년 해줄 걸 한꺼번에 모아서 동혁이 앞에 엄마가 이 정도 했다. 근데 진짜 네 엄마 맞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끝까지 남아서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그게 30가정이 되든 20가정이 되든 끝까지 한 가정이 남을 때까지 여러분이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4월 16일 일주기 이전에 인양 결정 안 되면 같이 소리쳐 주십시오. 같이 합의해 주십시오. 같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명령해 주십시오. 세월호 온전하게 손도 대지 말고 인양하라고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인숙님께서 그런 말씀을, 병민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곳에 가서 동영상을 간담회 전에 트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더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간담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울었는데 두 분 어머니들께서는 왜 안 우셨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또 가슴이 울컥울컥한데 왜 이분들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언제나 그칠까? 언제나 눈물이 마를까? 글쎄요, 아마 평생 가더라도 이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목숨이 다한 후까지도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울기만 할 것입니다.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눈물만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각기 다른 목적이 있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목적 하나는 이 세월호 천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싶고 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곳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동혁이나 경빈이의 일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일입니다. 이제 여기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주십시오. 예전에 알았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소리쳐 주십시오. 이제 두 분들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두 분들에게 큰 박수로 함께